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여류 추리소설가 1세대로 활약하며 일본의 에거서 크리스티로 불리운 작가 니키 에스코. 1928년 도쿄에서 태어난 작가는 4살 무렵 척추결핵을 앓아 거의 누워 지내며 가정학습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후 동화작가로 활동하다 첫 추리소설 고양이는 알고 있다라는 작품으로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한 후 본격적인 추리소설 작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오디오북은 1981년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을 수상하며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은 단편 추리소설 빨간 고양이입니다. 마치 미스 마플처럼 예리한 추리력을 지닌 70대 후반의 할머니와 동거하게 된 20대의 젊은 여성이 과거 자신이 어린 시절 겪은 살인사건의 비밀을 추리하는 스토리인데요. 재밌습니다. 그럼 저와 오늘의 추리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빨간 고양이 니키 에스코 제1장 집안 정돈과 청소가 끝났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누마데 다카코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샹들리에가 6평이나 되는 거실 구석구석까지 밝은 불빛을 던지고 있었다. 털이 긴 고급 카펫, 벽난로식으로 설치된 스토브, 그 스토브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위치에 놓인 휠체어. 그러나 휠체어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휠체어의 팔걸이에는 커다란 청자색 종이 달려 있었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도자기로 만든 종이다. 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다카코는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즉시 이 휠체어 곁으로 달려갔었다. 하지만 이제 이 종소리도 들을 일이 없을 것이다. 남은 일은 가스꼭지를 잠그고 전등을 끄고 저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일뿐이다. 이 큰 저택의 주인이었던 노부인에게 일가 친척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불과 1년 동안이었지만 다카코와 정이 든 이 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매에 붙여질까? 아니면 사는 사람도 없이 그대로 황폐해질까? 갑자기 노크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깨끗이 정리가 됐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반백의 머리를 단정히 빗은 키가 큰 남자다. 노부인의 상담력을 해온 가와사키 변호사였다. 네, 지금 막 청소가 끝났어요. 가와사키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다카코는 벽난로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들었다. 얼마 안 되지만 자신이 쓰던 물건은 새로 얻은 아파트에 이미 옮겨놓았다. 그동안 오바야시 이쿠 할머니를 위해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누마데 아가씨가 와주어 그분의 말년은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대신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변호사 가와사키가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전 저 자신이 매일매일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공치사가 아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부인 오바야시 이쿠와 함께 지냈던 날의 기억은 일생 동안 마음에 남을 것이다. 아, 그런데 누마데 씨, 한 가지 용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걸 아가씨에게 전달해야 하죠. 가와사키 변호사는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꺼낸 것은 두꺼운 봉투였다. 이게 뭐죠? 오바야시 군님의 부탁으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다카코는 의아한 생각으로 봉투를 받아들고는 안에 있는 종이를 꺼냈다. 두툼한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쓴 낯익은 할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유서. 나 오바야시 이쿠는 나의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 동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물건을 노마데 다카코에게 유증합니다. 노마데 다카코는 오바야시 이쿠의 상속인으로 이 모든 것을 상속하고
거기까지 읽은 다카코는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변호사 가와사키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일이죠? 누마데 다카코가 노부인 오바야시 이쿠의 저택에 오게 된 것은 거의 1년 전 이른 봄이었다. 당시 다카코는 다니고 있던 작은 인쇄회사가 파산을 해 실업보험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개인 욕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2평짜리 단칸방에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했으면 하는 꿈도 깨지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일거리를 찾기에 급급하던 때였다. 좀처럼 직장을 다시 얻을 수 없었던 건 그저 불황 때문만도 아니었다. 부모도 없고 집도 없이 도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에게 세상은 몹시 냉혹했다. 그렇다고 해서 5살 때부터 키워준 외삼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자애로웠던 외할머니는 그녀가 중학생 때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 모든 일에 생색만 내는 외삼촌 부부와 짓궂고 고약하게 굴던 외사촌들과의 생활을 참아내며 그녀는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었다. 게다가 생색만 내던 외삼촌은 다카코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도쿄의 집도 어느새 마음대로 처분해버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외삼촌의 가업인 염색일을 도우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도쿄로 나와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파산으로 실직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22살이었다. 그러던 그때 그녀는 이런 광고를 발견했다. 말상대 여성을 구함. 나이는 30살까지. 집에서 입주하며 생활할 수 있음. 특별 대우. 혼자 사는 노부인. 3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이 광고를 보고 다카코는 생각했다. 말상대?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외국의 추리소설에는 곧잘 몸이 불편한 억만장자 노인이 등장해 젊은 여주인공이 말상대로서 취직을 하고 그 노인과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쨌든 가보기만 하더라도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광고주가 남성이 아니고 노부인이라는 점도 경계심을 푸는 데 도움이 됐다. 신문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중년 여성이 깡마른 목소리로 내일 오후 1시부터 면접이 있으니 이러저러한 장소로 오라며 길을 설명했다. 도쿄 도내에 있는 중앙선 부근이었다. 다음 날 지정된 장소로 찾아간 그녀는 눈이 동그래졌다. 가르쳐준 집은 글자 그대로 호화주택이었다. 고풍스런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수백 평 대지의 서양식 2층집. 하얗게 칠한 테라스를 보면 마치 옛날 영화에 나오는 집 같았다. 몹시 딱딱해 보이는 50대 정도의 여자가 다카코를 응접실로 데리고 들어가 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었다. 그 목소리로 바로 어제 전화를 받았던 중년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넓은 응접실에는 벌써 응모자가 3명 와 있었고 다카코 뒤에도 2사람이 더 찾아왔다. 겉보기에도 영리하고 똑똑한 미모의 여자들을 보며 그녀는 이미 자신감을 잃었다. 나중에 그 집의 가정부라는 것을 알게 된 딱딱한 인상의 중년 여인이 번호를 부르는 대로 응모자들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갔고 15분쯤 후에는 나와서 돌아갔다. 다카코의 차례가 왔다. 천장에 샹들레가 드리워진 응접실에 노부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무표정한 눈으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냥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모든 것이 외국 소설에 나오는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말상대라는 말을 보고 상상했던 일이 현실적으로 일본에도 있는 모양이다. 휠체어 옆에 소파에 앉아있는 반백의 신사가 그녀의 이름과 출생지, 경력, 취미 같은 것을 물었다. 그 신사가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가와사키 변호사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응모하게 된 동기를 묻자 그녀는 정직하게 다니던 회사가 파산해 실직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다음 테스트는 주어진 두세 권의 책에서 각각 10줄 정도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다. 일본 시집 하이쿠 책, 여행기, 그리고 번역 추리소설 등이었는데 독서를 즐겼던 그녀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은 교통비만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열흘쯤 후에 채용한다는 편지가 왔다. 반은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뜻밖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나이 많은 노부인을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았지만 그녀는 취직을 망설일 형편이 아니었다. 더구나 여사무원 시절의 2배에 가까운 급료에다 저택 안 거실과 침실, 2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아파트를 떠나 오바야시 댁으로 이사한 것은 3월 말이었다. 이쿠 할머니는 차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말이 없고 좀처럼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이는 70대 중반일까. 자산가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몇 년 전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 거의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서 지낸다. 식사 준비라든가 청소, 세탁 등등의 집안일과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는 일은 가정부 후지의 일이었다. 그 밖에 일주일에 1~2번 정원을 손질하거나 남자의 손이 필요할 때면 할아범이 와서 일을 보았다. 다카코의 일은 휠체어를 밀고 정원이나 집 근처의 조용한 길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어주는 일, 그리고 편지를 대필해주는 일이었다. 이쿠 할머니에겐 일가 친척도 없고 친한 친구나 친지도 별로 없는 모양으로 편지라고 해야 관원 상제에 관한 인사라든가 사무적인 것인데 그것도 많지는 않았다. 이쿠 할머니는 글씨는 쓸 수 있지만 손이 많이 떨렸다. 생활비는 매월 가와사키 변호사가 직접 가지고 왔다. 주식 배당금 같은 것일까? 가정부 후지의 말에 의하면 변호사 가와사키는 아버지 때부터 오바야시 집에 크게 신세를 졌으며 이쿠 또한 그를 신뢰해서 작은 일부터 경제적인 문제까지 모두 그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쿠 할머니는 독서를 즐겼고 신문의 신간 소개에서 본 책을 서점에서 주문해서 다카코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책의 종류도 다양해서 이런 걸 과연 알아듣기나 할까 생각될 때도 있었지만 이쿠는 몇 시간이라도 말없이 듣곤 했다. 그러나 재미있는 책이라도 소리를 내서 웃거나 내용에 관해 다카코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결코 없었다. 제2장 다카코가 이쿠 할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건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7월 말이었다. 이쿠의 침실과 이웃하고 있는 자신의 침실에서 자고 있던 다카코는 가정부 후지에의 요란스러운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다카코 씨, 일어나세요. 도둑이 든 모양이에요. 벌떡 일어나 머리맡에 시계를 보았다. 6시 반이었다.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가정부 후지에는 그녀보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 서재 창문을 열려고 들어가 보니 방 안이 온통 엉망이에요. 얼른 빨리 와봐요. 다카코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가정부 후지에를 따라 서재로 뛰어갔다. 서재는 집의 반대쪽에 위치한 5평 정도의 서양식 방으로 이쿠의 남편이 사용하던 대형 책상과 회전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쿠가 다카코에게 편지를 구슬할 때 이 방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이리스 꽃을 꽂아둔 화병이 있었다. 책상 서랍은 난폭하게 열려 있었다. 바닥에는 청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카펫이 깔려 있었다. 책상과 반대쪽 벽에는 책장과 사이드보드가 있었고 사이드보드 위에 장식을 한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그 보석함에 열쇠 꽂는 부분이 망가져 뚜껑이 열려 있었고 속에 있던 물건이 몇 개 보석함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도대체 도둑은 어디로 들어온 건지. 서재의 창문 2개는 모두 밖으로 셔터가 내려져 있고 안으로는 고리가 잠겨져 있다. 그러니 창문으로 침입한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복도문은 어떻게 돼 있었죠? 그러고 보니
복도문은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아, 그렇다면 다른 데로 들어와서 복도를 통해 이곳으로 들어왔나 보군요.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설마 도둑이 아직도 집 안에 숨어 있을 리는 없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정부 후지혜가 욕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탈의실과 욕실은 아코디언 커튼으로 구분돼 있었다. 옅은 녹색의 아코디언 커튼이 반쯤 열려 욕실 안이 들여다보였다. 욕조 뒤에 열려진 커다란 창문 너머로 정원의 나뭇잎이 여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다카코 씨, 어젯밤 욕실에 들어갔을 때 창문을 열었나 보네요. 나는 분명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 맨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다카코 씨죠? 후지혜가 신경절적으로 말했다. 다카코가 숨을 죽였다.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에 현기증이 났다. 이 저택에 와서부터,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더운 계절이 되면서부터 다카코는 목욕할 때 창문을 열어놓는 습관이 생겼다. 그 습관이 생긴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에서 비롯됐다. 다카코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세 사람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목욕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 다음으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천천히 시간을 들여 목욕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저택에 와서 특별히 언짢은 일은 없었지만 나이 들고 아픈 데다 무얼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무표정한 노부인을 섬기느라 늘 신경을 써야 했고 가정부 후지에는 필요한 일은 또박또박 했지만 좀처럼 친해질 수 없는 냉정한 부류의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외하면 침실과 목욕만이 다카코가 마음 편히 푹 쉴 수 있는 공간이며 시간이었다. 어느 날 밤 너무 오랫동안 목욕탕 안에 있어서 그랬는지 얼굴이 달아올라 욕실의 창문을 열고 밖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때 가슴속을 가득 채워준 것이 차가운 밤 공기와 푸른 나뭇잎의 향기였다. 다행히 이 저택은 욕실 창밖이 뒷마당처럼 돼 있고 높은 벽돌담이 바로 연이어 있어 아무도 욕실을 들여다볼 사람이 없었다. 이 상황은 다카코의 가슴을 먼 지난날을 향한 그리움으로 뛰게 만들었다. 다카코가 어릴 때 살았던 도쿄의 집도 역시 이곳과 마찬가지로 욕실 창문 밖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바깥으로는 나무 판자담, 그 뒤에는 어떤 회사의 창고가 서 있어서 누구라도 들여다볼 염려도 없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여름엔 창문을 열어놓은 채 나를 목욕시켰다. 어머니가 몸을 식혀주는 동안 어린 그녀는 추녀 끝에 비치는 석양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고 해가 진 다음에는 소슬바람에 실려오는 푸른 나뭇잎 향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시곤 했다. 그러나 사이타마에 있는 외선촌 집에 들어와서부터는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하는 습관을 잃었다. 그 집 욕실은 바로 현관 옆에 있어서 큰 길에 접해 있었다. 창문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고 욕실 창문고리는 늘 굳게 잠겨 있었으며 밖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하긴 요즘 세상엔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한다는 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창문조차 없는 미실 상태의 욕실도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오바야시 저택의 욕실 창문은 커다랗고 언제나 열어두어도 문제가 없었다. 제3장 집안 저쪽에서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사모님이네요. 빨리 사모님께도 이 말씀을 드려야죠. 가정부 후지혜가 다급하게 뛰어갔다. 다카코도 뒤를 따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쿠는 침대 위에서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었다. 바로 옆방에 있던 다카코가 가정부 후지혜의 비명에 놀라 뛰어나갔을 정도였으니 이쿠 할머니 역시 잠을 깨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게 서재에 있는 보석을. 도둑? 어디로 들어왔는데? 욕실의 창문으로요. 담을 넘어서 욕실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유리창을 깨고. 그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다카코 씨가 욕실에 들어갔을 때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둔 거예요. 그래. 이쿠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창문거리를 거는 걸 잊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카코는 목욕할 때 늘 창문을 열어놓는가? 네, 열어놓을 때가 많긴 합니다만 나올 때는 창문을 닫고 고리를 잠그거든요. 다카코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잊은 게 틀림없어요. 제가 다른 데는 다 문단속을 단단히 했거든요. 사모님, 경찰에 전화를 할까요? 잠깐 기다려. 내가 현장을 가보고 싶어. 이쿠는 휠체어를 가리켰다. 후지에와 다카코는 급히 이쿠에게 가운을 입히고 휠체어에 앉혔다. 다카코는 휠체어 뒤로 가서 손잡이를 잡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먼저 서재로 가지. 서재로 휠체어를 밀어넣자 이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세우라고 했다. 그리곤 조용히 실내를 살폈다. 저 서랍을 빼가지고 올까요? 다카코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엇이 없어졌는지 이쿠 자신이 보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였다. 원, 바보처럼 아무거나 막 손을 대면 어떡해? 경찰도 오기 전에. 가정부 후지에가 나무랐다. 노부인 이쿠는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가만히 실내 구석구석까지 눈으로 살피고 있었다. 저쪽으로. 이쿠는 사이드보드 쪽을 가리켰다. 다카코가 휠체어를 밀고 갔다. 손이 닿는 데까지 가서 이쿠는 보석함의 뚜껑을 젖히고 속을 살펴보았다. 후지에가 옆에서 들여다보며 물었다. 사모님, 뭐 귀중한 거라도. 다이아몬드 브로치, 진주 목걸이, 사파이어 귀걸이, 그리고 백금 반지. 이쿠는 슈퍼에서 쇼핑할 물건의 목록을 말하듯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쪽으로. 이쿠는 다시 책상을 가리켰다. 다카코는 지시대로 휠체어를 밀고 갔다. 책상 위에는 문구용품, 소형 책꽂이, 전자계산기, 공예품, 도자기, 재떨이, 티슈 상자, 꽃병 등이 있었다. 상체를 일으켜 그 물건들을 살피던 이쿠는 티슈 상자를 손에 넣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속이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꽃병에 꽂힌 아이리스는 어딘가 똑바로 꽂혀 있지 않았다. 이 꽃은 언제 꽂았지? 어제 오후에 꽂았어요. 먼저 꽃이 시들어서요. 후지에가 대답했다. 이쿠는 가는 팔을 뻗어 꽃병을 집어들고 흔들어 보았다. 물이 적은 것 같군. 얼마나 들어있는지 자세히 봐봐. 네. 다카코는 꽃병에 꽂힌 꽃을 빼내고 꽃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쿠가 말한 대로 물이 적은 건 사실이었지만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옆에 재떨이에 부어봐. 그대로 했다. 물은 재떨이의 3분의 1도 차지 않았다. 꽃병으로 치면 밑바닥에 2-3cm 밖에 물이 없었다는 셈이 된다. 아이리스는 물을 많이 먹는 꽃이지만 그래도 아래쪽은 물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시들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다카코, 발밑에 카펫을 만져봐. 젖어 있지 않나. 다카코는 몸을 굽혀 카펫을 손바닥으로 훔쳐보았다. 젖진 않았는데요. 전혀. 네, 잘 말라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저쪽으로. 이쿠는 휠체어를 다시 사이드보드 쪽으로 이동시켰다. 아래 장을 열어봐. 오른쪽 장. 아래 오른쪽 장에는 연필, 편지지, 티슈, 종이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쓰고 있는 물품이 다 떨어지면 여기에서 새로 꺼내 보충하게 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티슈 상자에 이쿠의 시선이 머물렀다. 핑크색 티슈 상자는 봉안 부분이 뜯겨져서 안에 있는 핑크색 화장지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다음은 욕실로 가지.
네. 다카코는 대답을 한 다음 다시 휠체어를 밀고 욕실 앞으로 갔다. 여긴 누가 손을 댔나? 아니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창문도 아코디언 커튼도 지금 그대로란 말이지. 네. 다카코, 어제 욕실에서 나올 때 창문고리를 잠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지. 가스 꼭지는, 그리고 이 아코디언 커튼은. 가스 꼭지를 잠근 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꼭지를 잠글 때마다 꼭 가스는 잠갔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코디언 커튼도 틀림없이 닫았고요. 커튼을 닫을 때 밑에 걸레가 끼어 있어서 그걸 옆으로 치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코디언 커튼을 닫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문의 고리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 사건은 다 해결됐으니까. 네? 그렇다면 범인은? 다카코와 후지에가 동시에 물었다. 다 알았어. 후지에. 나는 경찰에 알릴 생각은 없어. 그러니 가져간 물건을 여기 도로 다 갖다 놓고 오늘로 우리 집 일을 그만두어야겠네. 아니, 사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걸 훔쳤다니요? 아니, 증거도 없는데요. 증거야 있지. 이쿠의 말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다. 서재를 뒤진 사람은 잘못해서 책상 위에 꽃병을 넘어뜨렸어. 꽃병의 물이 바닥 아래로 흘렀으면 카펫이 젖었을 텐데 카펫은 바짝 말라 있었지. 그러니까 꽃병의 물은 그저 책상 위에만 엎질러졌고 범인은 옆에 있던 티슈를 꺼내 책상 위에 물을 닦았는데 티슈가 모자랐지. 그래서 범인은 사이드보드 아래 오른쪽 장에서 새 티슈를 조금 꺼내서 더 닦아내는 데 사용했네. 범인이 외부 사람이라면 사이드보드 아래 새 티슈가 들어있다는 건 알 길이 없었을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책상 위에 물 좀 엎어졌다고 일부러 닦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또 하나 있지. 이 아코디언 커튼. 안에서 보면 오른쪽 끝에 손잡이가 달려있지만 열려있는 건 왼쪽이로군. 네, 하지만 언제나 왼쪽을 열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열면 걸려서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집에선 손잡이가 없는 왼쪽으로 열고 닫는 게 보통인데요. 그래, 바로 그거지. 그러니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왔다면 상식적으로 손잡이가 달려있는 오른쪽으로 열었을 거야. 문이 좀 걸려서 오른쪽으로 밀어 잘 안 열린다고 해서 아주 안 열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 범인은 어떻게 해서든 오른쪽으로 열려고 했을 테지. 다카코는 어젯밤 틀림없이 아코디언 커튼을 닫았다고 했는데 아코디언 커튼이 열려 있다는 건 도둑이 밖에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집안 사람이 습관대로 왼쪽으로 열어놓았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저 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다카코 씨도 있는데. 다카코가 범인이라면 욕실 창문이 아니고 다른 곳을 통해 저택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해놨겠지. 어젯밤 맨 나중에 목욕한 사람이 문단속을 게을리한 책임을 추궁당할 텐데 분명 그녀라면 욕실이 아닌 다른 창문을 선택했겠지. 하지만 후지의 자네는 다카코가 창문을 열어놓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한 거야. 하필이면 다카코가 창문을 열어놓은 밤을 대께 도둑이 들어왔다는 건 역시 너무도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가정부 후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에는 핏기가 가셨다.
제4장. 가정부 지혜가 훔친 보석들을 내놓고 저택을 떠나간 다음 다카코의 비중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원을 손질하는 할아범의 소개로 새로운 가정부를 들여 청소를 비롯해 세탁이며 장 보는 일은 가정부가 계속 맡았지만 식사 준비를 비롯해서 이후 수발을 드는 일은 다카코의 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다카코는 불만스럽지 않았다. 이쿠 할머니가 그만큼 급료를 올려주기도 했지만 이 집안에서의 생활이 더 재밌어졌기 때문이었다. 후지의 사건 이후로 다카코는 오바야시 이쿠라는 노부인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노망이라도 든 사람처럼 담요 다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별로 말도 안 했지만 노부인의 머릿속은 결코 노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책을 읽어줄 때 과연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는 것인지 때때로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카코가 자진해서 좋은 책을 골라 이쿠 할머니에게 읽어주게 된 것이다. 다카코는 특히 추리소설을 좋아했는데 그 점에서는 이쿠와 취향이 일치해서 다카코가 고른 책에 이쿠는 거의 만족스러워했다. 사모님, 이 작품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다카코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쿠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이쿠였지만 이런 종류의 화제가 나오면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B가 범인이라면 너무나 모순이 많단 말이야. 하는 식으로 관심을 표시했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긴 밤을 두 사람은 범인 찾기에 열중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다카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이쿠의 말에 다카코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붉게 타는 벽난로의 불을 바라보며 어느덧 다카코는 어린 시절의 먼 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에겐 한 번도 한 적 없는 어린 시절의 일을 이쿠에게는 이야기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이쿠를 쳐다보자 그녀의 눈도 다카코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카코의 신상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괜찮다면 내게 들려줄 수 있겠나? 다카코는 이쿠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챈 점에 내심 깜짝 놀랐다. 그렇게 이쿠 할머니의 말 덕분에 다카코는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었다. 부모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다카코가 태어났고 친가의 조부모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외가의 할머니가 몹시 기뻐하셨다고 했다. 출판사에 근무하던 아버지 사토르는 운동을 좋아했고 매우 건강한 편이었는데 그녀가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은 사진으로밖에 기억이 없었다. 다행히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물려받아 살고 있던 도쿄의 집이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라 어머니 유카코는 2층을 개조해서 하숙을 치며 다카코와 생계를 이어갔다. 이런 옛 이야기들을 다카코는 이쿠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5살이 될 때까진 그 집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사이타마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살해되셨어요. 살해됐다고? 네, 바로 이맘때쯤 정월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유치원에서 돌아와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저녁쯤에 집에 돌아왔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다카코가 발견했나요? 네. 하지만 돌아가신 게 뭔지 잘 몰랐어요. 무슨 방망이 같은 걸로 머리 뒤쪽을 맞았다고 했는데 피도 거의 흐르지 않았고 엄마가 거실에 쓰러져서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전 갑자기 병이라도 나신 줄 알고 울면서 옆집으로 알리러 갔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웃집 어른들하고 찾아온 친척들이 뒷일을 감당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외할머니가 오셔서 외삼촌 댁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후로는 도쿄의 그 집으론 돌아간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피살됐는지는 밝혀졌나요? 아니요. 결국은 아무도 모르고 말았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피살될 만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고 그저 우발적인 살인마나 강도의 짓일 거라고 결론 짓고 끝났어요. 젊은 미망인인 어머니 유카코에게 애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장관계의 충돌로 피살된 게 아닌가 하는 점이 수사 초기 단계의 경찰의 견해였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런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너희 어머니에게 그런 의심을 하다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 다카코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외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분개했었다. 벌써 18년 전이니까 이제 와서 알아낼 수도 없는 일이고 안다고 해도 시효가 지났는걸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되새기면 가슴 아픈 일이었다. 어린 딸을 데리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숙을 치며 살아가던 젊은 어머니가 불쌍해서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이야. 어디 다카코가 알고 있는 걸 한번 다 얘기해봐. 그걸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 해결의 첫걸음이니까. 이쿠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다카코는 어쩐지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저희 모녀는 도쿄의 오지라는 지역에서 하숙을 치고 있었어요. 아래층에 방이 3개, 부엌과 욕실이 있었고 2층에는 방이 4개. 2층은 하숙생에게 방을 빌려주기 위해 개조를 했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머니는 매일 일찍 장을 보시고 젊은 하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며 식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날은 정확히 1월 22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유치원에 돌아와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유미라는 친구에게 놀러 갔었어요. 그리고 둘이서 또 다른 아이의 집으로 또 놀러를 갔고요. 그런 다음 둘이서 같이 길을 뛰어나왔죠. 그리고 둘이서 같이 길을 뛰어나왔죠. 그 길은 마침 저희 집 앞을 지나가는 길이었는데요. 집 앞까지 왔을 때 누군가 복도에서 내려와 몰래 뒤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마당을 지나서 뒷골목 쪽으로요. 그 사람 얼굴은 못 봤지만 분명 남자였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 그 사람의 몸집이라든가. 어렴풋이밖에 기억을 못하지만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이 범인이었을 거예요. 전 그대로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갔지만 나중에 그때 집에서 나온 사람을 봤다는 게 알려져서 경찰에서 나온 사람들이 과자 같은 걸 사주며 그 남자에 대해 저에게 얘기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오바도 아저씨라고 대답했어요. 누구라고? 아오바도라고 저희 집 가까이 있는 책방이 있었는데 거기 주인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오바도 아저씨는 저를 늘 귀여워해줬고 또 저는 그때 제가 봤던 사람이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저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은 분명 아니었어요. 그저 어딘가 그 아저씨를 닮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경찰에게 말했던 거죠. 아, 그래. 그 책방 아저씨는 범인이 아니었다. 네, 가엾게도 굉장히 엄하게 조사를 받은 모양이었지만 그분에겐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처에 사는 사람이든가 2층에 하숙을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없을까? 아, 글쎄요. 저도 5살 때까지만 거기 살았으니. 아, 그러고 보니 한 사람 있어요.
2층에 하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여대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패션 계통 대학에 다녔던 모양인데 역 근처에 있는 양장점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다가 그 집주인이 그 여대생을 마음에 들어해서 결국 그 집 며느리가 됐다고 했었어요. 저희 집에 있을 때 이름이 아무튼 출가한 다음에 이름은 사사오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사오카 맞음이에요. 그 양장점이 불이양이라는 가게였는데 그 가게 주인이 우리하고 먼 친척이 된다고 해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불이양 가게 주인께서 장례식에 찾아왔었거든요. 참고가 될 만한 일을 알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밖엔 없겠군. 다카코,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봐. 내 일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고 말이야. 제5장 오지역에 내린 것은 18년 만이었다. 다카코의 마음속에 이 동네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다카코의 마음속에 이 동네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기억이 희미했기 때문에 거리의 변화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양장점 불이양은 옆집까지 사들여서 확장을 했는지 훌륭한 쇼윈도가 눈길을 끌었다. 로마대 다카코? 어머나! 사토르장의 다카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컸지? 사사오카 마스미는 옛날 하숙집의 이름까지 말하며 그녀를 보고 반가워했다. 죽은 어머니는 하숙을 시작할 때 아버지의 이름인 사토르를 그대로 하숙집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다. 옛날 일을 좀 알아보려고 찾아왔다고 하니 사사오카 마스미는 쾌히 승낙을 하고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2층으로 다카코를 안내했다. 마침 양장점이 한가할 때라 잘 됐네요. 3월이 되면 일이 갑자기 바빠지곤 하거든. 마스미가 말했다. 40세 전후의 여성으로 직업이 직업이라 그런지 나이에 잘 어울리는 훌륭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찾아오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혹시 말씀 나누는 걸 제가 녹음을 해도 괜찮을까요? 말씀을 좀 듣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사정을 잘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다카코는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온 소형 녹음기를 꺼내놓으며 그렇게 말했다. 메모를 하는 것보다 증언 한마디 한마디를 이쿠 할머니에게 직접 들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머나 그런 것까지. 뭐 괜찮겠지. 하지만 대단한 얘기는 못할 거야. 거의 다 잊어버렸으니. 다카코는 우선 그 당시 하숙에 관한 일부터 물어보기로 했다. 사토르장에는 밖에서 들어가는 계단, 집 안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죠. 2층에는 남쪽 편으로 방이 3개 있었고 북쪽에도 방이 하나 있었는데 계단에서 올라가는 쪽에 북쪽 방이 있었죠. 혹시 기억할까? 네, 거기까지는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다카코는 어렸을 때 곧장 2층에 놀러 오곤 했으니까. 아, 제가 그랬나요? 그래요. 잊어버렸나? 방 안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2층 복도에서 혼자 놀곤 했어요. 참, 산타클로스 놀이를 좋아했죠. 산타클로스 놀이요? 그게 어떤 놀인데요? 아, 그게 크리스마스 저녁에 어머니가 어린 다카코를 기쁘게 해주려고 자고 있는 방문 밖에 선물을 놓아두셨거든. 그게 어린 다카코에겐 정말 좋았던 모양이에요. 내 말은 선물보다도 산타클로스가 문 밖에 선물을 놔둔다는 그 사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카코가 마치 산타클로스가 된 것처럼 여러 가지 물건들을 2층에 있는 하숙생들 방문 앞에 놔두곤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거 말이에요? 뭐 장난감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죠. 그 외에 어린애들은 어른들 보기엔 보잘것없는 돌멩이나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인지 내 방 앞에는
늘 평평한 작은 돌을 놓아놓곤 했어요. 근데 옆방 사무실 앞에는 언제나 고양이 봉제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 그러고 보니 차별 대우가 심했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그랬어요. 아유, 그나저나 알아보고 싶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온 모양인데 내가 공연한 수다만 늘어났네. 특별하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사실 저도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숙집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라든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후의 이야기 같은 걸 그냥 들어보고 싶어서.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 나한테 옛날부터 쓰던 일기장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 마스미는 일어나서 벽장에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 들고 왔다. 그대로 다 읽어드릴 순 없어요. 내 개인적인 얘기도 적혀 있으니까. 마스미는 잠시 일기장을 들추다가 띄엄띄엄 읽기 시작했다. 1월 7일. 겨울방학이 끝날 쯤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아주머니가 죽을 끓여주었다. 당신 아주 젊으셨는데 아주머니라고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카코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나오자 그리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죽을 좋아했지만 1호실의 마스카와 씨와 4호실의 히라 씨는 불평을 하며 떡을 구워줄 수 있냐고 말했다. 그 다음날 1월 8일, 9일, 10일에는 내 개인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1월 11일 3호실의 와타이 씨가 동남아 출장에서 돌아왔다. 회사 일로 11월 중순경부터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나한테 나무 껍질로 엮은 선물을 갖다 주었다. 선물을 사오려면 아줌마나 다카코에게 사다 줬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1월 13일 4호실의 히라 씨가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만취해서 돌아와서는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들기는가 하면 커다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동을 피웠다.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야단을 쳤지만 여자라고 무섭게도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럴 때 남편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아주머니는 하셨을 테지. 그게 하숙을 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근데 사사오카 씨 말고는 하숙생이 모두 남자들이었나 봐요. 그래요. 이렇게 일기를 읽어보니 그때 하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이 나네요. 내 오른쪽 옆방 1호실 마스가와 씨는 대학생이었어요. 법과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두꺼운 근시 안경을 쓰고 꽤나 신경질적으로 생겼었지. 왼쪽 옆방의 3호실 와타이 씨는 32~33살 정도 됐는데 웃으면 보조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조금 독특했어요. 한쪽 어깨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몸을 조금 삐딱하게 하고 걷는 버릇이 있었죠. 건너편 북쪽의 4호실 히라 씨도 비슷한 나이의 30대 초반의 남자분인데 몸이 아주 건강했어요. 그 사람은 보통은 쾌활하고 친절했는데 술만 먹으면 그 술주정이 대단해서 다들 싫어했었죠. 어때요?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1월 14일. 아침에 또 다카코가 내 방문 앞에 선물을 놓고 갔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다시 가져갔는지 없어졌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 이런 놀이를 생각해낸 게 분명하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돌멩이지만 아이 다카코에겐 보물과도 같겠지? 나 역시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하곤 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 15, 16, 17, 18일은 계속 내용이 없고 20일 사건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카코는 긴장했다. 1월 22일은 어머니가 죽은 날이다.
그러나 일기에는 단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1월 22일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오후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해서 경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집안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방망이 같은 걸로 뒷머리를 얻어맞았다고 했다. 정말 좋은 아줌마였는데 어린 다카코가 가엾다. 밤이 되니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친구네 집에 가서 자기로 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적혀 있지 않았다. 사사오카 마스미는 그 며칠 후 사토루장을 떠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어머니는 살해되기 전에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사오카 씨에게 특별하게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있다든지. 전혀 기억이 없네요. 난 학생이었으니까 낮엔 늘 학교에 가 있었고. 어머니와 친했던 친구분들을 찾아가서 자세히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다카코로서는 어머니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이모라도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무뚝뚝한 외삼촌 댁에는 어머니의 친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 다카코는 사사오카 마스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양장점을 나왔다. 전에 살고 있던 집 근처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사토루장은 외삼촌이 팔아버린 이후로 모두 헐리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고 했으니까. 오지역 근처까지 왔을 때였다. 아오바도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별 특징도 없는 작은 책방이었다. 저 책방이었지. 그 아오바도 아저씨가 있었던. 다카코는 발길을 멈추었다. 책방 안은 한두 사람 손님이 서서 책을 보고 있었다. 안에는 60대 깡마른 할머니가 앉아서 전표를 보고 있었다. 저기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다카코는 안으로 들어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 위로 노려보듯 다카코를 쳐다보았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18년, 19년쯤 저 앞에 사토루장이라는 하숙집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응? 사토루장? 가만히 있자. 사토루장이라면 그 댁 아주머니가 피살된 집 아닌가? 네, 맞아요. 아이고, 기억하고 말고. 그때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데. 곤욕이라고 하시면 그 집 조그만 계집애가 지혜미를 죽인 게 아오바도 책방의 아저씨라고 얘기를 해가지곤 우리 죽은 영감이 경찰에서 오라가라고 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네. 그럼 아저씨는 돌아가셨나요? 에휴, 6년 전에 갔어요. 근데 아가씨는 우리 영감을 아세요? 60대 책방 아주머니는 문제의 하숙집 어린 계집아이하고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이 같은 인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다카코는 전에 그냥 근처에 살았다고만 말했다. 제가 책방 아저씨한테는 여러 가지로 신세를 지곤 했는데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심장병이었어요. 우리 집 영감이 원래 몸이 허약했거든. 게다가 전쟁에 끌려나가서 몸을 망치고 돌아왔지 뭐야. 결핵을 알아가지고선 갈비뼈를 5대나 잘라내는 수술을 했지. 여기 이쪽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은 못했고 아이들은 어린데. 아휴, 내가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야.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는 좀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심장병을 앓더니 가버렸지 뭐야. 네. 참 좋은 아저씨였는데. 그럼 애들을 얼마나 좋아했다고. 아주 이 동네 애들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귀여워했는데. 근데 그 하숙집 계집애는 우리 영감을 마치 범인인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에휴, 정말 미워 죽겠어. 그래도 금방 혐의가 풀리셨죠? 그야 당연하지.
부처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해? 게다가 그날 우리 집 영감은 친척이 죽어서 저기 가와사키까지 갔었는데 뭐 그걸 증명해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고 그래도 경찰이 너무했지. 너도 쌀먹은 계집애 말 하나를 듣고는 아이고 우리 영감을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네, 그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그렇지. 그게 우리 큰딸애가 시집을 간 게 10월인데 곧 이듬해 1월에 하숙집에서 사건이 났거든. 아무튼 그때는 웬일인지 이 동네에 사건 사고가 많았어. 이 근처에서 맨날 불이 났었거든. 불이요? 불이 났다고요? 연속 방화 사건이라나 뭐라나. 암튼 이 동네에 머리가 좀 돈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 여름부터 아주 추워지기 전까지니까 한 11월 초까지였나. 아무튼 화재 사건이 10몇 건이나 일어났다고.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자경단을 만들어서 교대로 야경을 돌고 야단을 쳤다니까. 아, 네. 그 방화범은 잡혔고요. 안 잡혔어. 아무튼 그래도 엄동설한 전에 끝나서 정말 다행이었지. 11월 넘어서부터는 그 화재 사건이 안 일어났거든. 잭방 아주머니는 말문이 터지자 끝없이 말을 계속했다. 다카코는 전부터 사려고 생각했던 신간 추리소설을 한 권 사들고 아오바도 책방을 나왔다. 제6장 다시 한번 들어봐 주겠나. 이쿠는 어젯밤 2번이나 들은 테이프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듣자고 했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잠이 들었나 싶을 정도였다. 그 옆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다카코는 이쿠 할머니도 꽤 많이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이 저택에 왔을 때에 비교하면 1년 사이 노쇠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졌고 특히 오늘은 안색도 좋지 않은 듯했다. 다카코, 이번엔 그 사토르장의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주겠니? 네. 다카코는 책상 위에 종이를 펴놓고 그림을 그렸다. 어렴풋하기도 했지만 어제 사사학과 마스미와 이야기를 나눈 덕택에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여기 1층에는 방이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방에서 어머니가 이쪽을 향해 쓰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본 그 남자가 걸어나간 복도. 그리고 이쪽이 계단이고요. 2층에는 방이 4개가 있었고 이쪽부터 1호실 마스카와 씨, 2호실 사사오카 마스미 씨, 3호실 와타이 씨, 그리고 건너편 4호실에 히라 씨가 살고 있었어요. 다카코도 어렸을 때 돌멩이 같은 걸 모으곤 했나 보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나 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사오카 마스미 씨 방문 앞에는 언제든지 돌멩이를 놔뒀는데 그 옆방 사무실 와타이 씨 방문 앞에는 제가 고양이 장난감을 놔둬서 하숙생들끼리 불공평한 거 아니냐며 웃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양이 인형이란 어떤 거였지? 이쿠는 모든 것을 자세히 물었다. 제 고양이 인형이요? 그건 천으로 된 인형이었는데요. 요만한 크기였고 빨간 천으로 만든 거였어요.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늘 안고 다녔대요. 빨간 고양이. 옛날엔 빨간 고양이라면 불을 의미했었지. 물론 젊은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겠지만 말이야. 빨간 고양이가 불을 의미한다고요? 불이 나는 걸 빨간 고양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했지. 아, 네. 근데 화재라고 하니까 어제 아오바도 서점 아주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화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 그 직전쯤이라고 했어요. 역 근처에서 연속적으로 방화 사건이 많았대요.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봐. 이쿠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그렇게 물었다. 눈이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왠지 다카코는 좀 겁이 났다. 아오바도 서점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이쿠는 3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해야만 했다. 테이프로 녹음을 한 것이 아니었기에 다카코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이쿠 할머니는 초조한 듯 말했다. 만족할 만큼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 이쿠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 갑자기 중얼거렸다. 다 알겠다. 네? 다 알았다고. 다카코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네?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범인은 사무실에 있는 와타이라는 남자야.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는. 그 정도 이야기만 듣고서 어떻게 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카코는 믿을 수 없었다. 경찰 수사로도 알 수 없었던 데다가 그건 너무나도 오래된 사건이었다. 분명할 거야. 다카코가 목격했다는 복도에서 나왔다는 그 남자. 그 남자는 2층 사무실에 있던 하숙생 와타이였을 거야. 그리고 그때 아직 어렸던 다카코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책방 주인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 다카코는 비록 어렸지만 영리했기에 잘 관찰했던 거니까. 제가 뭘 잘 관찰했다는 건가요? 와타이는 한쪽 어깨를 늘어뜨리고 걷는 습관이 있었다고 양장점의 마스미 씨가 말했었지. 그리고 아오바도 책방 주인은 혈액 때문에 갈비뼈를 여러 대 잘라냈다고 했고 갈비뼈를 잘라낸 사람은 아무래도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걷는 경우가 많지. 그렇기에 어린 다카코는 하숙생 와타이가 몸이 기울어져서 걷는 걸 보고 그 책방 아저씨를 떠올린 것이 틀림없어. 하지만 경찰에서는 2층에 하숙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조사했을 텐데 책방 주인 아저씨 아니고 다른 걸음걸이가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와타이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사람을 조사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보통이지. 그러니 걸음걸이까지 보는 건 드물지. 게다가 어른들한테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지. 40대 후반의 책방 주인이 용의자로 먼저 불려왔다가 진범이 아니라고 확실해진 다음엔 이번엔 그 사람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범인으로 먼저 상상하게 되거든.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해도 한쪽은 30대 초반의 젊은이고 다른 한쪽은 결혼하고 딸까지 있는 40대 후반의 중년 남자란 말이야. 이런 경우엔 그 걸음걸이라는 한 가지 단서를 분명하게 생각해 두지 못했다면 젊은 와타이는 당연히 경찰의 수사선상에서 제외됐을 테지. 그렇지만 와타이 씨 역시 저희 집 2층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어렸다고 해도 뒷모습을 보고 와타이 씨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글쎄, 와타이 씨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했지. 그러니 대개 밤이 되어서야 퇴근했을 때고, 그러니 다카코는 한두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더구나 그 남자분의 인상이 강한 편이 아니었다면 말이지. 게다가 와타이는 회사 일로 11월부턴 외국에 나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랬죠. 그럼 제가 목격한 사람이 와타이 씨고 그분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우리 엄마를 죽였을까요? 그저 단순한 하숙생이었는데. 그게 자기가 저지른 일을 다카코의 어머니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겠지. 네? 그게 무슨 자기가 저지른 일이라니. 연속 방화 사건.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척척 들어맞아. 다카코, 연속 방화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 했지? 여름에서 가을까지라고 했어요. 추워지기 전엔 11월이요. 그럼 와타이가 외국에 출장을 나간 건 11월 중순이요. 그럼 설마. 그래, 다카코. 와타이가 외국에 나간 그 시기부터 방화 사건은 딱 끊어졌어. 그리고 와타이는 1월 11일에 귀국했다고 했지. 귀국해 돌아온 와타이는 어느 날 자기 방문 앞에 놓여있는 빨간 고양이 장난감을 보고 너무나 놀랐을 거야. 내가 말했다시피 빨간 고양이는 불을 상징하지. 그러니 놀랄 만한 일이 맞지. 그 고양이는 아침에 놓여 있다가 어느 틈엔 없어졌다고 생각했더니 다음날 아침엔 또다시 자신 방문 앞에 놓여 있었어. 그러니 와타이는 그것이 자기가 방화범이라는 걸 알고 누군가 협박하고 있다고 여겼던 거야. 하지만 그건 제가 산타클로스 놀이를 했던 것뿐인데. 그것도 맞아. 하지만 와타이는 11월부터 외국에 나갔다가 1월에 돌아왔으니 다카코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좋아서 산타클로스 놀이를 시작했다는 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않나. 게다가 다른 방문 앞에도 똑같은 인형이나 장난감 같은 게 놓여 있었다면 그저 애들 장난인가 하며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다른 방문 앞에는 돌멩이나 조개 껍질 같은 게 놓여 있는데 왜 자기 방에는 빨간 고양이가 놓여 있느냐. 그것이 문제였겠지. 그러면 빨간 고양이가 몇 번이고 자기 방문 앞에 놓여 있는 걸 보고 협박 위험을 느꼈다는 말인가요? 그래. 그런데 그 고양이 인형은 하숙집 아이의 물건이다. 그렇다면 그 인형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밖에 없다. 그 어머니가 자기가 방화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자기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하숙집 주인 여자 입을 막아버리려고 생각한 거겠지. 그건 너무해요. 다카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엄마를. 그럼 만약에 제가 그런 놀이를 하지 않았다면 저의 엄마는 살해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네요. 다카코. 다카코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 아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그걸 나쁜 의미로 받아들인 어른이 잘못인 거지. 그 남자, 그 와타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전 꼭 찾고 싶어요. 비록 시효가 지나서 재판을 걸 수는 없다고 해도 찾아내서 매스컴에 호소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세상에서 매장해버리고 싶어요. 그래, 다카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주민등록 같은 게 남아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도 있을 테지. 이쿠는 자애롭게 그러나 다소 피곤한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다. 제7장. 그러나 다카코는 그런 수색은 결국은 못하고 말았다. 며칠 후 이쿠 할머니가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워버린 것이다. 다카코는 헌신적으로 이쿠를 간호했다. 소파 겸 간이 침대를 이쿠의 침실에 갖다 놓고 밤에도 이쿠의 침대 옆에서 잤다. 도자기 종은 휠체어에서 떼어내어 침대 곁에 작은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가와사키 변호사가 그달의 생활비를 전화로 찾아왔다. 이런 경우에 다카코는 자리를 피하고 별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재산관리나 경제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와사키와 상담하는 것이 이쿠 할머니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의 상담은 유달리 오래 걸렸다. 다카코는 이후의 병세를 생각해서 특히 마음을 졸였다.
가와사키 변호사와의 긴 시간 면담이 좋지 않았는지 이쿠는 그 다음 날부터 더욱더 건강이 나빠졌다. 조용히 누워만 있을 뿐 다카코가 처음 왔을 때처럼 말수도 줄어들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워있으면서도 다카코를 쳐다보는 눈만은 다정했다. 주추이가 매일 진찰을 하러 왔으나 노쇠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쿠가 듣지 않았다. 또 다카코도 특별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닌 이상 가능하면 이쿠의 희망대로 자신이 그녀를 돌보고 싶었다. 봄 기운이 촉촉히 스며드는 3월의 어느 날 밤, 이쿠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몇 달 후면 80세가 될 것이라고 해 다카코는 비로소 이쿠 할머니의 정확한 나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방금 전 저택을 떠날 준비를 마친 다카코에게 변호사가 이쿠의 유산 서류를 건네준 것이었다. 유산 서류를 읽은 다카코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가와사키에게 말했다. 어떻게 제가 이쿠 할머니의 유산을... 다카코로서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여기 다카코 씨에게 드리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가와사키 씨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누마데 다카코에게 라고 적혀있는 글씨는 유언장보다 더욱 떨리는 필적이었다. 다카코,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겨우 1년밖에는 안 됐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그 어느 몇 년 동안보다 즐거운 1년이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요. 그리고 그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사죄를 해야겠군요. 아니, 사죄라는 간단한 말로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다카코의 어머니를 죽인 와타이는 실은 내 아들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결혼해 사내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그 남자랑 헤어져야만 했고 아들 와타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내 건강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데려다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참 후 재혼을 해서 이 저택에 온 건 훨씬 시간이 지난 중년이 다 되어서였답니다. 하지만 난 그 후에도 몇 번 아들 와타이를 찾아가 만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대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중학생 때 근처 집에 불을 질러 경찰로부터 계도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나면 그 몫을 방화벽이 머리를 들어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큰 돈을 써가며 사건을 무마시킨 일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때문에 와타이는 여기저기 직장을 전전해야만 했죠. 아들 와타이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진 게 원인이 돼 한쪽 어깨에 장애가 생겨 늘 어깨를 조금 늘어뜨리고 걷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보통 때는 의식을 해서 걷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급하게 걷는다거나 흥분을 할 경우엔 한쪽 어깨를 눈에 띄게 늘어뜨리고 걷는 버릇이 나오곤 했지요. 그러니 사건이 있던 그날 복도에서 다카코가 목격했던 사나이는 와타이가 틀림없어요. 그 낙마사고로 생긴 장애가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의 마음을 빗돌게 했는지 아니면 어린 아기일 때 엄마가 곁을 떠난 것이 원인이었는지 지금 와서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겠지요. 그보다 더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똑바르게 성장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나는 다카코가 녹음한 테이프와 조사한 이야기를 듣고선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 2층에 있던 하숙생 와타이, 내 아들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그 정도 단서만 있으면 추리할 수 있죠. 하지만 처음에 난 내가 한 추리를 다카코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몹시 망설였어요.
나 자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다카코 역시 어렸을 때 단순한 장난이 행여라도 엄마 죽음의 원인이 됐다는 걸 알게 된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다카코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평생을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좋지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에 미치자 결국 나는 내가 한 추리를 모두 다 다카코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와타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고백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다카코는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다카코, 내 아들이라 덮어두었던 게 아닙니다. 그 애가 살아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경찰에 고발했을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요. 와타이, 그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와사키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면 자세한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영원히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줄 알고 죽어갔을 거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범인의 어머니로서 그 큰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카코에게 당시 고백하지 않았던 건 만약에 내가 범인의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면 다카코 씨가 이 집을 떠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생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카코가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내 이기적인 생각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카코에게 드립니다. 이건 그동안 신세를 졌다는 고마움 때문에, 그리고 내 아들 와타이가 한 짓에 대한 사죄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다카코가 정말로 좋아졌고 내 딸 같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기에 내 모든 걸 드리기로 한 겁니다. 이 사실은 내가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유언장을 작성한 건 벌써 2달 전, 다카코 어머님의 살인사건도 알기 전이니까요. 그러니 이번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다카코, 부디 받아주세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안녕히. 오바야시 이쿠. 주신. 와타이의 범죄 사건에 대한 사실을 몰랐더라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 역시 하지 말아요. 나는 이미 내 몸이 노쇠해 가는 걸 알고 있었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어줄 사람을 찾아 당신을 고용했던 거니까요. 옆에 있던 변호사 가와사키가 말했다. 너무 뜻밖이죠. 나 역시 며칠 전 사모님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친아들이라는 생각하진 못했지만 와타이라는 사람을 이쿠 할머니가 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게 무서워서 그만뒀었죠. 그건 또 어떻게? 그때 이쿠 할머니는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는 남자라고 말을 하셨어요. 사사오카 마스미는 그냥 보조개라고만 하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해선 이야기한 적 없었거든요. 아, 이거 참. 다카코 씨도 보통 명탐정이 아니군요. 하지만 그때 와타의 어머니란 사실을 이야기하셨다고 해도 됐었을 텐데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저는 끝까지 이쿠 할머니 곁에 있었을 텐데 저 역시 그분을 마음속으로 정말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물어보지 못했던 거겠죠. 다카코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에 눈길을 돌렸다.
편지의 글씨는 어느덧 눈물에 젖어가고 있었다.